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검정고시 고졸 한국사 기출문제 특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강의할 기본 교재는요, 에듀윌에서 나온 교재입니다. 에듀윌에서 나왔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기출 문제를 직접 봤고요. 11년치를 봤습니다. 2000년부터 2021년까지 2회분을 단권화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표시된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왔는지를 보시면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고대 국가 지배 체제라는 첫 번째 단원에서 선사 문화의 전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사 문화의 전개는 기본적으로는 유물이 주어지고요. 유물이 주어지고 그 유물을 통해서 어떤 특징들이 있는가. 예를 들면 구석기는 주목도끼가 가장 많이 나왔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동생활이라든지, 예, 이동생활이라든지 또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뭐 채집이라든지 사냥이라든지 이런 걸 했다. 그리고 뭐 주목도끼는 뗀석기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요 사진을 주고 이거 자체 짐승을 사냥하거나 가죽 벗기기나 이런 다용도로 사용했다라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신석기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신석기 시대 때도 보면은요. 자, 여기에는 이제 빗살무늬 토기가 가장 많이 출제가 됐습니다. 빗살무늬 토기는 음식을 저장하거나 조리하는 게 기본 용도잖아요. 네, 이때 당시에 토기가 간석기고 또 가장 많이 우리가 신석 시대 때의 특징으로 꼽는 게 농경이 시작됐고 그로 인해서 정착 생활을 했고 또 목축을 시작했다는 것. 이게 특징이고요. 이 부분의 출제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유물이 주어지고 구석기의 이동 생활을 찾는 거라든지 또는 빗살무늬 토기가 주어지고 농경이나 목축이 신석기 시대부터 시작됐다. 이 부분 좀 잘 정리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장으로 갈게요. 청동기 시대입니다. 청동기 시대는 어느 유물이냐면 비파용 동검 그리고 고인돌 이 두 유물이 가장 많이 출제가 됐었고요. 비파용 동검이나 고인돌은 다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물인데 이게 그러니까 나타내는 게 뭐냐라는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이제 빈부격차하고 계급입니다. 빈부격차와 계급이 청동기 시대의 사회를 보여준다. 마찬가지로 유물을 먼저 주고 이 유물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어떤 사회 모습이라고 한다면 빈부의 차이가 생겼고 계급이 분화됐다. 라는 부분들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음, 자, 철기 시대는 뭐 출제된 게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출제는 되지 않았지만 교과서 개념상으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한반도의 독자적인 청동기 문화가 발달했다 정도는 좀 한번 기억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하는 게 우리만의 한반도 고유의 동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세형 동검. 그리고 거푸집은 청동을 아주 자유자재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라는 것. 그리고 거친무늬 거울에서 잔무늬 거울로 갔다는 것. 뭐 이런 것들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는 고조선입니다. 고조선을 어떻게 물어봤느냐? 검정고시에서는 고조선이 기본적으로는 이 환웅과 웅녀라고 하는 단군 신화 아시죠? 그래서 단군 왕검이 태어났다. 이게 재정일치 사회이라는 것. 그래서 뭐 환웅 부족과 곰 토템 부족의 결합이라고 하는 이 토테미즘의 신앙이 있다라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세워진 나라가 고조선이라는 것. 그리고 홍익인간이라고 하는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는 통치 이념을 내세웠다는 것도 고조선. 고조선의 영역을 보여줄 수 있는 유물들이 있죠. 비파용 동검이라든지 탁자식 고인돌이라든지. 그래서 대략적인 고조선의 영토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고조선을 찾는 문제를 낼 때 청동기를 바탕으로 했거나 통치 이념으로 홍익인간 통치 이념을 가졌다거나 또는 뭐 환웅과 웅녀 이와 같은 토템 부족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라든지 아니면 단군 왕검의 이름을 통해서 재정일치 사회를 엿볼 수 있다라든지 이걸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위만조선은 교과서상으로는 중요하게 하는데 검정고시는 출제가 되진 않았어요. 위만조선은 철기 문화의 본격적 수용, 적극적 수용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중개무역으로 번성했다. 뭐 요 정도를 좀 기억하시면 모르겠습니다. 올해 2022년에는 출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고조선의 정치와 사회. 정치는 제사와 또 그 정치가 분리되지 않았다. 그걸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바로 이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다. 단군 왕검은 단군과 왕검, 제사와 정치. 그래서 재정일치 사회였다라는 것. 고조선의 사회를 엿볼 수 있는 건 8조의 법인데 이 8조의 법은 노동력이나 또는 사유재산을 보호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노동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남에게 다치게 했다라는 부분들을 통해서 곡식으로 갚는다라고 했던 것은 그러니까 그만큼 노동력이 중요했다는 거고 도둑질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이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사유재산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사람 죽인 사람은 죽인다라는 것을 통해서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였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여러 나라의 성장. 요 부분은 기본적으로는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변한 요거 사만이라고 하죠. 자, 위치를 좀 처음에는 정확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부여에서 나오는 주로 이야기들은 짐승, 가축의 이름을 딴 마가우가 저가구가라든지 사출도라든지 또는 일책 12법, 훔친 것에 12배를 갖게 했다든지 제천행사로 연고라든지 그리고 순장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들이 나오면은 부여를 묻는 거고 부여의 위치를 여러분들이 뭐 기억으로 될 수도 있고 니은, 디귿, 리을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이걸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고구려는요. 졸본 지역에서 주몽이 건국했고 그리고 기족회의였던 제가회의가 있고 또 독특한 고려의 혼인풍습이라고 할 수 있는 서옥제가 있죠. 그리고 10월에 동맹이라는 제천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려라는 나라를 찾는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지도에서 찾는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웨이라든지 서옥제라든지 동맹이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고구려라는 것들을 찾아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옥저하고 동해도 같은 방식으로 볼게요. 자, 옥저는 기본적으로는 이제 바다 쪽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물이나 소금이 굉장히 풍부했고요. 그리고 여기에 혼인풍습은 민며느리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남자 쪽에 시집을 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정도 자란 다음에 그 대가를 지불하는 일종의 그런 그 혼인 풍습이고요. 그리고 장례 풍습도 독특한데 그 시체가 죽으면 시체가 죽은 게 아니죠. 가족이 죽으면 시체를 가매장합니다. 그래서 그 뼈를 추려가지고 커다란 목각에 다시 안치해요. 그러니까 가족이 공동으로 있는 묘다 해서 가족 공동묘. 요거는 옥저죠. 그러니까 민며느리제나 가족 공동묘나 뭐 어물이나 소금이 풍부하다라고 하면 옥저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유추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동해는 책화, 무천, 10월의 제천 행사죠. 요 두 가지 단어를 좀 기억해서 동해를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만은 뭐가 있을까요? 가장 남쪽에 위치했죠. 그리고 여기에는 왕이 없어요. 그래서 군장이 존재했고 신지나 읍차라고 불렸습니다. 그리고 남쪽에 그 위치하다 보니까 평야지대가 많았고요. 5월과 10월에 계절제를 들여서 2번이나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하나 특징은 천군이 다스리는 독특한 신성한 지역 소도입니다. 천군하고 이 소도는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사회였다는 걸 보여주죠. 왜냐하면
범죄자가 소도로 도망가면 잡아가지를 못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좀 기억하시고 정치적인 지배자 권력과 또 제사장이 다스리는 이 소도라는 지역은 분리돼 있다. 그래서 이런 소도나 천군 또는 5월, 10월 계절제 그리고 신지읍차나 남부에 위치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거 사만이구나라는 것을 유추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장으로 갈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나라들이 세워지게 되죠. 부여, 고구려, 옥조동의 사만이 교통 정리가 됩니다. 점점 이제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나아가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왕이 다스리기 시작하면서 고구려, 백제, 신라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고구려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물론 이제 여러 왕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왕들을 다 기억하기는 어렵고요. 자, 기출문제 분석을 한 거니까 고국천왕 때 진대법, 이게 가을에 봄에 곡식을 빌려주었다가 가을에 걷어들이는 거거든요. 이건 빈민을 구휼하는 정신이 있는 진대법 하나 좀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소수리 왕은 사실 소수리 왕이 있었기 때문에 광개토 대왕이나 장수왕이 있을 수 있어요. 소수리 왕은 중앙 집권적인 어떤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불교를 수용했죠. 그리고 태학을 설립했고 율령을 반포했습니다. 이게 소수리 왕의 업적이고요. 광개토 대왕은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넓은 만주 지역을 확보했다는 것, 그리고 백제를 공격해서 한강 이북에 진출했다는 것, 그리고 신라에 침입한 왜를 격퇴했고 그것을 보여주는 그릇이 호우명 그릇인데 요 밑에 아래에 광개토 대왕의 그 이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호우명은 신라의 무덤에서 나온 그릇인데 왜 광개토 대왕의 이름이 있었냐? 그것은 고구려와 신라의 어떤 연관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 때 신라의 지원군을 보내서 신라를 도와줬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게 광개토 대왕릉비인데 이 광개토 대왕릉비의 기록만 가지고 그게 사실이냐 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이 호우명 그릇이 출토됨으로써 광개토 대왕릉비에 비문에 새겨져 있는 내용이 어느 정도 이게 근거가 있는 내용이구나 라고 입증되었죠. 그래서 이 호우명 그릇은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를 알려주는 그릇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장수왕은 평양천도의 업적이 있고요. 평양으로 옮겼다는 것. 그리고 한강 이남까지 진출해서 충주 고구려비를 건립했다는 것도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습니다. 기출문제를 분석하다 보니까 이 평양과 관련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장수왕의 평양천도가 평양하고 관련됐고요. 또 이제 고려시대 때 왕건이 이 서경이 평양이거든요. 평양을 기지로 삼아가지고 북진 정책을 추진했다라는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근대로 오게 되면은 평양에서 그 물산 장려 운동이 시작되기도 하죠. 그리고 그 고려시대 때 뭐가 있습니까? 네, 묘청이 서경천도 운동을 할 때도 어디에서 했어요? 네, 개경에서 서경으로 수도로 옮기자. 그때도 서경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평양의 옛 지명이 서경이니까 그걸 감안해서 이제 평양하고 관련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묻는 문제도 출제된 적이 있더라. 자, 백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제는 고구려 이주민인 온조가 한강 유역에다가 토착 세력하고 결합하여 건국했죠. 왜 한강 유역이냐? 한강은 물이 일단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농경 문화가 발달했고 또 그 한강 굉장히 넓고 깊습니다. 배가 다닐 수 있죠. 그래서 중국으로부터의 어떤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좋은 강점을 가지고 있다. 4세기는 가장 먼저 이제 그 전성기를 구가했던 왕이 근초고 왕인데 강력했던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해서 고국 원왕을 전사시키죠. 고구려에서 가장 원통하게 죽은 왕이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고구려를 공격해서 평양을 공격한 왕, 근초고 왕이죠. 그리고 이제 일본에 칠지도를 보냈는데 이렇게 생긴 칼이에요.
꼭 왼쪽에 3개, 오른쪽에 3개, 위에 하나. 그래서 7개의 가지같이 생긴 칼이다. 이것을 백제가 일본에게 하사했기 때문에 이 칠지도는 백제하고 일본하고 교류했다라는 것을 좀 알려줄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한강 이북을 차지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수도를 웅진, 오늘날 공주로 천도하게 됩니다. 이건 이제 어쩔 수 없이 천도했던 수동적 천도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문주왕 때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6세기로 가게 되면 무령왕 때 22담로의 왕족을 파견했고 중국 남조와 교류를 했는데 그걸 보여주는 게 우리나라에 없는 벽돌 무덤의 양식을 썼다는 거예요. 그 왕릉이 무령왕릉이죠. 여기에서 이제 묘지석이 출토가 돼가지고 정확히 누구의 무덤인지를 알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왕인데요. 성왕은 사비, 오늘날 부여로 천도를 했죠. 그러니까 웅진의 천도는 수동적 천도지만 부여로 천도한 것은 재부흥을 위한 적극적 천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국호를 남부여로 바꾸고요. 신라하고 연합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회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진흥왕이 배신을 해서 한강 하류 지역을 상실하게 되고 신라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공격을 하다가 관상선 전투에서 전사를 하게 되죠. 그 밖에도 성왕은 중앙관청과 지방제도를 정비해서 백제 중흥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성 위례성에서 출발했던 백제는 5세기 문주왕 때 오늘날 공주 yen전의 웅진이라고 하는 곳을 한번 천도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성왕 때 재부흥을 노리면서 오늘날의 부여, 사비로 다시 한번 옮기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근초고왕, 무령왕, 성왕의 이런 업적들을 주목하시고요. 또 백제의 도읍 변천도 최근에 나오지 않았지만 예전에 몇 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근초고왕이라든지 광개토대왕, 그리고 진흥왕은 다 영토를 확장한 왕이었다는 공통점도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같이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마지막 이제 신라를 한번 보시죠. 신라는 BC 57년에 사로국에서 출발을 했어요. 사로국에서 출발을 했고 박석김이 교대로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내무랑 때 그 교대로 왕위를 차지했는데 김씨의 독점적 왕위 세습이 이루어졌고 또 이때 마립간으로 호칭이 바뀌죠. 신라에서는 왕이라고 부르지 않고 처음에는 거서관, 차차웅, 이삭은 마립간 왕 이렇게 불려졌죠. 마립간은 대군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무랑 때 광개토대왕의 도움으로 외의 침략을 격퇴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 이거 뭘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그릇? 네, 옆 페이지에서도 봤는데 호우명 그릇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내려와서 왕들 쭉 보시고 지증왕, 법흥왕도 한 번씩은 봐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진흥왕입니다. 신라의 가장 전성기 때 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백제 성왕과 연합해서 한강 상류 지역 장악했고요. 또 백제 공격해서 완전히 장악을 했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북한 산비를 비롯한 진흥왕 순수비 총 4개를 세우게 되고요. 또 화랑도를 국가 조직으로 개편하기도 했습니다. 화랑도가 뭐냐면 원시 사회의 청소년 집단에서 기원을 했어요. 주로 이제 한 명의 화랑과 수십 명의 낭도가 한 팀이 돼가지고 협동 정신, 단결 정신을 기르고자 또 심신을 단련하기도 했던 단체고 원광이라고 하는 스님이 세속 5개를 지어가지고 행동 규범으로 제시를 하기도 했고요. 진흥왕 때 국가적인 조직으로 정비가 되면서 신라의 삼국 통일에도 기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신라 시대 때는 이 진흥왕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가야입니다. 가야는 일찍부터 철기 문화가 발전했고 또 벼농사가 발달한 변한 지역에서 여러 소국이 가야 연맹을 형성을 해요. 초기 전기에는 김해의 금강가야를 중심으로 연맹체가 형성됐고 후기에는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했다. 근데 이제 가야는 변한 지역에서
시작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제 가야의 특징이 철기 기술하고요. 해상 교통을 이용해서 일본과의 교류가 많이 있었다. 물론 이제 그 신라에 의해서 그 가야가 이제 진흥왕에 의해서 정복이 되죠. 그래서 멸망되게 되는데 진흥왕과 버풍왕에게 중요한 건 요 부분, 철기 기술과 해상 교통을 이용해서 외와 교류했다라는 부분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국의 통치제도에서는 기족회의입니다. 기족회의는 고구려의 제가회의, 백제의 정사회의, 이건 바위 위에서 중요한 결정을 했기 때문이고요. 신라는 화백회의입니다. 만장일치제의 회의였고요. 이런 이제 기족회의가 있었다라는 것은 아무래도 이제 왕권을 견제했다는 특징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이제 신라 사회의 골품제도 같은 경우에는 진골, 성골과 육두품, 오두품, 사두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혈통에 따라서 정치, 사회 활동의 범위를 결정했고 또 집과 수레의 크기나 복세까지 규제할 정도로 굉장히 이게 신분 폐쇄적인 사회였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능력이 있어도 제대로 능력을 펼칠 수 없었던 육두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당나라에 유학을 가서 그 중국에서 또 이름을 떨치기도 하고요. 또 신라 말기에는 호족들하고 한편이 돼가지고 고려 왕조를 새롭게 열어가는 데 기여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자, 고구려의 대외항쟁입니다. 고구려의 대외항쟁은 고구려가 또 한 싸움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수나라하고의 싸움, 당나라하고의 싸움 하나씩만 기억하면 되는데 수나라는 을지문덕이 살수해서 100만, 기록에 의하면 100만, 113만인데 한 100만 정도, 그리고 별동대 30만. 이것을 무찌른 살수대첩. 대첩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 이겼을 때 대첩을 붙여줍니다. 자, 고구려와 당의 전쟁은 이제 안시성에서 성주하고 그 성에 있는 군민들이 같이 당나라의 군대를 물리쳤던 안시성 싸움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때 싸움 이후로 중국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연개소문 있죠. 연개소문이 안시성 싸움 전에 천리장성을 쌓기도 했습니다. 이 연개소문은 또 정변을 일으켜서 보장왕을 왕으로 세우기도 했고요. 그리고 스스로 대망리지에 올라가지고 정권을 장악하기도 했고, 또 당과 신라에 대한 어떤 강경한 외교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천리장성을 축조하면서 세력을 키워서 권력을 장악한 인물이 연개소문이다 라는 부분도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연개소문이 죽고 지배층이 분열하면서 고구려는 나당 연합군에 의해서 공격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백제 같은 경우는 신라의 김유진과 계백 장군이죠. 한판 승부를 벌였지만 황산벌 전투에서 결국에는 이제 작은 수로 큰 수를 이겨낼 수 없어서 당의 군대와 그 연합한 신라군에게 함락이 되고 백제는 멸망하게 됩니다. 그 뒤로 부흥운동이 있기는 했어요. 요 부분도 한번 정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신라가 통일을 하긴 했지만 매소성 전투 육지에서, 그리고 기벌포 바다에서 한 번씩 해서 마침내 이제 그 당나라가 백제와 고구려를 멸망시키고 야욕을 드러냈을 때 그것을 막아내고 삼국을 통일하게 되죠. 삼국 통일에 대한 평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할 수 있어요. 하나는 이제 한계점이죠. 아무래도 당나라를 끌어들였잖아요. 김춘추가 무열왕이 되긴 했죠. 그래서 외세의 개입 때문에 오히려 백제와 고구려의 멸망 이후에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려고 했었던 이런 본 모습을
드러낸 거죠. 그리고 대동강에서 원산만 이남까지 그 영토가 좀 줄어들었어요. 통일은 했지만 신라 입장에서 넓어진 거지만 고구려를 우리 민족의 그 영토로 봤을 때는 많이 영토가 줄어들었다. 이게 한계점이고요. 하지만 의로는 기벌포 싸움도 그렇고 매소동 전투도 그렇고 백제 고구려 유민과 힘을 합쳐서 늦었지만 당을 몰아낸 자주성이 엿보인다. 그리고 민족문화 발전에 토대를 마련했다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통일에 이런 부분도 있다라는 것도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일이 된 다음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왕은 신문왕입니다. 신문왕은 일단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모든 정책의 방향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요. 그럼 어떤 것들을 했냐? 우선 관료전 지급하고 노급을 폐지했다. 나중에 이제 경덕왕 때는 다시 부활을 시켜요. 그리고 국학을 설치했죠. 유교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떤 충성이라든지 이런 이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국학을 설치한 것은 결국 왕권 강화하고 맞닿아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육두품을 좀 끌어안고 집사부의 시중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귀족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상대 등 세력은 견제했다. 그래서 신문왕은 통일신라 시대의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한 다양한 정책을 이끈 왕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통치체제 정비 중앙 통일신라 시대 때 지방의 호족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상수리 제도라는 것이 처음 시행됐고, 이 상수리 제도가 나중에는 그 고려 시대 때 일종의 호족의 자제를 볼모로 잡는 기인 제도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자, 그리고 통일신라 시대 때 통일이 됐잖아요. 또 재정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재정을 제대로 좀 걷고 노동력 동원과 세금 징수를 위해서 이 촌락 문서라고 하는 것을 3년에 한 번씩 아주 세밀하게 인구수는 기본이고요. 짐승, 가축수 또는 나무, 그루스까지 변동사항을 아주 상세하게 조사해서 작성한 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통일신라, 강력한 통일신라도 후기로 가면서 좀 문제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이제 왕위 쟁탈전이 굉장히 심각해졌고요. 왕위 쟁탈전이 심해지다 보니까 정치가 제대로 안 됐겠죠. 그래서 피해받는 것은 농민들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농민 봉기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지만 호족 세력의 성장, 지방에서 스스로 성주나 장군을 칭하는, 그다음에 육두품 세력들이 골품제의 모습을 비판하고 개혁 세력에 동참하고요. 농민봉기 발생하고 또 선정불교가 유행하는 것들. 그래서 신라 말의 사회 동요에 따른 어떤 모습들, 요거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호족 나옵니다. 새로운 세력이 성장했다. 그래서 그 지방의 군진 세력이나 해상 세력, 촌주 세력들 다 독립적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분들이 선종이나 풍수지리설이라는 것을 좀 새로운 사상이죠. 변화를 꾀하는 이런 사상들을 가지고 왔다. 이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또 장보고라고 하는 인물인데, 장보고는 해상 세력에 해당돼요. 당나라에서 원래는 그 무인에 있다가 이제 귀국해서 왕에게 찾아가서 군사 1만을 달라고 해서 청해진을 세우죠. 그래서 청해진을 통해서 신라 당 일본을 잇는 해상 무역을 주도했고 해적을 소탕했고요. 그래서 그 해상 무역권을 장악해서 중국의 대사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이름을 떨친 인물이 장보고입니다. 자, 신라 말의 육두품은 반신라적 태도. 왜요? 골품제도라고 하는 이런 폐쇄성 때문이죠. 능력이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요. 호적과 함께 새로운 사회 건설 모색에 육두품이 동참했다. 이것도 이제 새로운 세력의 성장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자, 그 중에 이제 후백제는 견훤이, 후고구려는 궁예가. 근데 이 궁예의 부하 중에 누가 있었냐면
왕건이 있어요. 그 왕건이 이제 고려를 세우게 되는 거죠. 자, 고구려가 멸망한 자리에는 발해가 건국됩니다. 이 문제 엄청 많이 나왔어요. 여기 보면 2020년부터 2019년 쭉 2010년까지 거의 매해 출제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발해는요, 기본적으로는 고구려를 계승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 대조영, 고구려 장군 출신이죠. 그리고 다수의 그 말가림과 소수의 고구려인 지배층이죠. 그래서 고구려하고 연관이 있고요. 스스로를 고려 국왕, 이때는 아직 고려가 건국되지 않았을 때니까 여기서 말하는 고려는 고구려고, 그리고 일본도, 이웃나라 일본도 발해를 고려라고 가르쳤다는 것. 그래서 기본적으로 발해하면 고구려를 계승한 국가라는 것만 아셔도 많은 문제들이 좀 풀립니다. 자, 그리고 발해의 발전을 보시면요. 발해의 발전은 세 명의 왕인데, 무왕, 무자는 싸움하고 연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문유라는 장군을 당의 산동반도에 보내서 공격했다. 그러니까 뭐 싸우고 공격했다. 그러면 이제 무, 무인을 떠올리면 돼요. 그래서 무인은 이난, 연호도 이난. 그래서 선생님은 무인 이렇게 외웠어요. 아, 무인은 싸움을 많이 했지. 그리고 무인, 이난, 연호는 이날을 썼지. 근데 반대로 무는요. 문은 좀 평화잖아요. 평화. 그래서 당과 친선 관계를 다시 맺고 신라도를 개설해서 신라하고도 교류하고, 그럼 싸움 안 하고 교류하고 친하게 지내는 거구나.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연호는 대응이라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선왕 때 중국에서, 이때 중국은 당나라죠. 해동성국은 바다 동쪽에 성공한 나라라는 호칭을 받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발해의 통치 제도는 당나라의 삼성육부를 수용했지만 더 나아가서 독자적인 명칭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왕 아래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여기 삼성이 있어요. 근데 보면 충인의 지예신, 그래서 유교적인 어떤 명칭을 가지고 썼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 보면은 독자성, 어떤 정치적인 독자성을 알 수 있다는 거고요. 지방은 5경, 15부, 60이죠. 굉장히 발해가 넓은 나라였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거란의 공격에 의해서 10세기 초 926년 멸망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발해의 멸망 이후에 많은 유민이 또 고려로 망명을 하죠. 왜? 어디를 계승했으니까? 그렇죠.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가 또 고려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어떤 핏줄이다. 이런 동족의식이 있었기 때문에 고려를 찾아간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고대 사회의 종교와 사상입니다. 신석기 시대 때의 사상은 요거 좀 기억하세요. 토테미즘. 어디에서? 단군 신화에서 곰과 호랑이. 그래서 특정 동식물을 부족의 수호신으로 섬기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이제 불교입니다. 나라가 연맹왕국에서 중앙집권적 국가로 나갈 때 불교를 수용해요. 이 불교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사상을 통일합니다. 불교를 가지고 불교를 같이 믿으면 이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결국 왕권 강화를 뒷받침하는, 그래서 고구려는 소수리왕 때, 백제는 침류왕 때, 신라는 버풍왕 때, 신라가 가장 늦게 불교를 받아들였잖아요. 그것은 이제 토착 신앙이 강했고 동남쪽에 나라가 치우쳐 있다 보니까 이런 문물 전파가 늦잖아요. 반발도 심하고, 그런 어려움을 표현한 게 이차돈이라고 하는 분이 순교를 했던 계기를 바탕으로 불교를 수용했다. 라고 해서 비석도 있어요. 비석도 있고, 목에서 흰피가 솟아나고, 그 어떤 그 초자연적인 사건에 의해서 왕이 불교를 공인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읽어보시고요. 다음 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통일신라 이후에 불교입니다. 통일 이후의 불교는 세 명의 스님이 나오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스님은 원효입니다. 원효는 일심,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 있다. 해골물, 원효 해골물 기억하시죠? 그 목을 축여서 굉장히 시원했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그 썩은 해골물
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마음먹기에 달려있구나라는 생각을 했고요. 또 아미타시나 누구나 나무 아미타불을 외우면 서방 정토에 태어난다고 설법을 해서 불교 대중화 대중적으로 접근하려면 쉬워야 되는데 굉장히 쉬웠다. 그래서 이건 정토신앙이라고도 합니다. 자, 의상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해초는 인도와 서역을 순례한 후에 왕오 천축국, 천축국은 인도를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왕오는 가다 오다, 그러니까 인도를 다녀와서 쓴 책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승려를 꼭 기억하시고요. 신라 말의 선종은 뭐하고 연결해서 호적이나 육두품의 반신라적인 움직임과 결부되어 고려 건국의 사상적 기반이 됐다라는 부분들.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거잖아요. 신라의 원래 중앙 정부는 교정을 중시했다면 지방은 이렇게 선종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상을 주목했다. 자, 그리고 도교하고 풍수지리설. 먼저 도교를 보면은요. 도교는 어떤 신선, 자연, 산천숭배, 산천숭배 이런 거 나타나는 거니까 유물도 보면은 백제 산수무늬 벽돌 이게 다 자연이잖아요. 그리고 백제 금동 대학로 요것도 보면 이게 산이고 그 산에 걸쳐서 백제의 고유 악기를 튕기는 신선들의 모습이 담겨 있거든요. 여기 산수무늬 벽돌. 그래서 자연, 신선, 산천 숭배, 불로장생, 뭐 현세 구복, 요게 이제 도교의 종교적 특징, 도교를 대표하는 유물, 산수무늬 벽돌, 백제금동 대학로 정도는 기억하시고요. 또 풍수지리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 풍수지리설은 땅의 형세나 기운에 따라서 기륭을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라말 도선이라는 분이 들여왔는데 굉장히 크게 유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 풍수지리 사상도 결국에는 동남쪽에 치우쳐져 있는 경주 중심의 어떤 인식을 탈피하는 데 영향을 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학입니다. 유학은 고구려는 태학, 태학은 어느 왕 때? 어느 왕 때요? 네, 소스림 왕 때 중앙에 세워진 국립교육기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경당은요, 이제 지방에 세워진 사립교육기관이죠. 한학뿐만 아니라 무술도 같이 가르쳤다는 거. 백제는요, 오경 박사가 유교경전 가르쳤다는 거. 그리고 신라는 신라의 두 청년이 유교경전을 열심히 공부하자라고 약속한 임신 서기석이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경북 경주에 있는데요.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나와 있는 거, 태학이나 경당, 오경박사, 임신서기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거 뭐하고 연결 지으면 된다? 유학하고 연결 지으면 된다. 네. 그리고 이제 신문왕 때 국학도 유학하고 연관이 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원성왕 때 독서 상품과라는 것을 실시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이거는 뭐 실시됐다기보다는 독서 상품과에 대해서 제한 정도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진골 귀족의 반발로 실패합니다. 골품제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요것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고 유학 교육에 따른 능력 위주의 관리를 선발하고자 했죠. 그래서 책을 잘 읽어서 상품을 받으면 관리로 등용하는 뭐 그런 제도였는데 결국에는 폐쇄적인 사회성을 보여주는 골품제 같은 경우에는 그걸 수용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지 못했죠. 자, 대표적인 유학자가 강수, 설총, 뭐 김대문, 최치원 있습니다. 설총은 원효 아들이죠. 네, 설총은 그리고 최치원은 육두품 출신이었고요. 당의 빈곤과에도 합격했고 시무책 15조 10여 조의 개혁안 올렸는데 이거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그 두문 물출했다고 합니다. 자, 육두품은 말씀드린 대로 능력은 있어요. 그런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골품제 때문에. 그래서 중대는 국왕을 보좌하면서 왕권 강화에 기여했다면 이제 후반부에는
그 반신라적인 성향을 띠고 새로운 세상을 꿈꾸는 호족들하고 힘을 합쳐서 개혁에 앞장섰다. 자, 고대의 예술품들 한번 볼게요. 고구려의 안학궁 평양 통일되면 가봐야 될 텐데요. 그리고 금도 영가 칠령면 열애 입상 있고요. 백제에는 익산 미륵차 사지 석탑. 복원 중인데 지금 복원이 이제 곧 다 될 것 같아요. 목탑 양식으로 지어진 석탑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탑이 있는 지역, 그 다음에 층수, 그리고 재료에 따라서 석탑인지 목탑인지. 요 익산 미르차 사지 석탑은 층이 없잖아요. 그런 거는 층을 모르는 거에 이게 깨져가지고. 자, 신라는 뭐 경주 분황사 모전 석탑, 이것도 층을 정확히 모르고 경주 분황사에 있는 돌로 된 탑이고요. 첨성대, 그리고 뭐 석조열의 입상 이런 거 있고요. 통일신라를 대표하는 문화재죠. 뭐가 있습니까? 네, 그 신문왕이 아버지 문무왕의 감사해서 은혜에 감사해서 쌍탑입니다.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고 통일신라의 대표적인 가문사지 3층 석탑, 경주 불국사 3층 석탑이라든지 불국사의 다보탑, 그리고 석굴암, 세계 문화유산이죠. 둥근 천장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수학적인 원리가 이 안에 잘 녹아져 있다라고 해서 유명합니다. 자, 발해의 유물들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그렇게 해서 유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이제 고려로 넘어갈게요. 자, 고려도 기본적으로는 고려 제가 할 때 4명의 왕을 기억해라. 그래서 포킹 발음 조심하세요. 처음에 태조, 왕건,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에 성종, 그리고 공민왕까지. 요 4명의 왕은요, 돌아가면서 출제가 됩니다. 실제로 분석해 보니까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 이번에도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온다고 봐야죠. 자, 먼저 태조 왕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고려를 건국했죠. 그리고 후삼국을 통일했습니다. 왕건이고요. 왕건의 주요 정책은 호족들에 의해서 세워진 나라이기 때문에 이 호족들을 포섭하는 게 중요했을 거예요. 그래서 정략결혼, 사랑하지 않지만 유력한 호족 가문들과 정략결혼을 한다든지, 또 공인은 호족들에게 토지를 주는, 역할에 따라서 토지를 주는 역분전을 지급하고, 오늘날 훈장에 해당하는 왕건의 왕시성을 하사하는 것, 사성정책이죠. 일종의 명예라고 할 수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당근과 채찍처럼 통제가 필요한데 사신관 제도나 기인 제도, 그래서 호족을 그 지역의 사신관으로 임명하고 그 호족의 자제를 어디로 개경으로 불러들여 가지고 교육을 시켜주는 거죠. 그러면서 일종의 이제 인질 제도 같은, 통일신라의 상수리 제도 같은 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북쪽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평양을 서경으로 삼아가지고요. 북진 정책의 전초 기지로 활용했고, 실제로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진 못했고요.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태조 북진 정책의 북진 후의 영토 요 정도 올라갔네요. 그래서 이게 되겠습니다. 청천강에서 영흥만까지라고 보였네요. 그리고 후손들에게, 후대 왕들에게 지켜야 할 교훈 10가지 훈요 10조도 남겼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광종입니다. 광종은 2가지 정책을 가장 많이 좀 나오는데, 하나는 노비안건법이고요. 그리고 과거제입니다. 노비안건법은 불법으로 노비가 된 자를 다시 양인으로 해방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하게 노비된 사람이 있으면 양인으로 돌려놓는다. 그럼 그 사람들은 세금을 내겠죠. 그럼 국가 재정에 기여되겠고, 재정이 튼튼해지면 다시 왕권이 강화되는 거죠. 노비안건법이고, 과거제는 최초로 이제 그 능력 중심의 어떤 새로운 유교적 소양을 갖춘 세력을 등용하기 위해서 시험을 친 거예요. 최초고요. 그 밖에도 공복재정이라든지 스스로를 황제라고 칭하고
광덕충풍의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 독자적 연호를 사용했다는 굉장한 자신감입니다. 그리고 빈민 구제 기관도 설치했다. 광종의 개혁 정치. 그러니까 광종의 개혁 정치도 모든 것은 왕권 강화로 모아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책이든지 간에 그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종입니다. 성종 때는 한 신하가 있어요. 최승로라고 시무 28조를 건의를 해요. 이게 뭐냐면은 유교 정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최승로가 건의한 건데 이걸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방관을 파견하고 중앙집권 강화를 깨야죠. 지방관을 어디에 파견했냐면 12목에 지방관을 최초로 파견합니다. 그리고 향리 제도를 마련하고 국자감도 설치하고 이런 유학교육을 장려했던 왕이 성종이다. 그리고 이성육부의 중앙통치제도도 마련했다. 중앙통치제도는 어떤 것이 있느냐? 네, 여기 보면 중서문화성 상서성 있죠? 그리고 중촌, 어사대, 대간, 삼사, 도병화사, 식목도감 있는데요. 여기 보면 어사대가 관리들의 비리를 감찰했고 중서문화성의 낭사하고 함께 대간으로 불렸다. 대간의 역할은 뭔데요? 간쟁, 봉박, 서경의 권리를 행사해서 왕권을 견제하는 겁니다. 이거는 조선시대 때 뭐하고 비슷하냐면 삼사하고 비슷해요. 삼사는 사헌부, 사관원, 홍관 이 세 기관을 삼사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주로 했던 게 언론 역할입니다. 언론 역할. 그래서 관리들의 부패나 부정 이런 것들 감시하고 그리고 권력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던 거죠. 비슷하죠. 이 대간하고 간이 컸다. 간 커야 되잖아요. 권력자들에게 잘못된 쓴소리를 하려면은요. 그러니까 고려시대 때 삼사하고는 좀 다르다라는 것들 기억하시고요. 자, 음, 그리고 이제 고려의 지방제도입니다. 고려의 지방제도는 좀 특징이 있어요.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특수 행정구역인 향부곡 소가 존재했어요. 향부곡은 주로 이제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소는 광업이나 수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좀 거주 지역이 여기로 좀 제한도 됐고요. 가혹한 역과 공무를 부담해서 세금 부담도 굉장히 컸습니다. 근데 천민은 아니에요. 그거 일단 기억하시고 그리고 조선시대하고는 다르게 수령이 파견되는 주연보다 파견되지 않은 속현이 더 많았다라는 것들. 그러다 보니까 파견되지 않는 곳에서는 이 향리가 지역을 잘 알고 좀 뭐 국가가 해야 될 일을 대신 하다 보니까 좀 파워가 셌어요. 조세, 곡물 징수, 노동력 징발 등 행정 실무를 담당했다. 근데 조선 시대 가면 이런 역할들은 다 국가가 다 가져갑니다. 그래서 요 지방 제도의 특징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군사제도는 한번 보시고요. 과거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광종 때 처음 시행됐다고 했고요. 왕권 강화하고 모든 것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제술과 명경과 문관을 뽑는, 그다음에 작과 기술관을 뽑는, 그리고 조선하고 다르게 승과라고 해서 승려 대상으로 하는 시험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님도 국가에서 시험을 쳐서 뽑았습니다. 이때 당시에는요. 과거제에 또 해당되는 그 사람들이 있지만 또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나갈 수 있는 신분이 높은 분들도 있는데 오품 이상 고위 관료의 자손은요 과거 시험 안 보고 그 관료가 되는 거예요. 금수저죠. 오늘날로 치면은 오늘날은 대통령 아드님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 구급되려면 시험 쳐서 합격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오품 이상 혜택을 주는 시험 안 치고 주는 걸 음서제도라고 하고요. 또 일하지 않고도 오품 이상이 되면 그 관료가 받을 수 있는 토지가 있어요. 그걸 공음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공음전이나 음서제나 다 귀족적인 특성, 고려시대 때가 물론 이제 신라시대 때 폐쇄적인 골품제보다는 좀 나아졌지만 그래도 귀족 중심의 사회였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대외 관계는요, 먼저 이제 거란의 침입에 맞섰던 음, 서희
서희 외교 담판을 해서 어디를 여기 보면 6개 강동 압록강 동쪽에 6개 고을을 차지했죠. 대단한 겁니다. 자, 2차 침입은 양규가 막아내고요. 3차는 강감찬의 기주대첩으로 막아냅니다. 이 기주가 또 광동 육지에 들어가 있네요. 여기 있는데 잘 보이진 않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이 개성의 예성강 어귀에 벽난도라고 하는 국제무역항이 있고요. 이 벽난도라는 국제무역항은 아라비아 상인이 왕래를 했고 고려라는 이름을 서방 세계에 알렸죠.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당시 고려시대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이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진족입니다. 여진족은 윤관이 별무반을 만들어요. 별무반은 그 여진을 정벌할 때 이제 썼던 반인데 이기죠. 그래서 동북 구성을 쌓죠. 물론 1년 만에 반환하기는 했지만 자, 그걸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몽골의 침입인데 몽골의 침입은 따로 다루기도 하고요. 따로 다루기로 하고 자, 문벌귀족입니다. 문벌귀족은 이제 그 과거하고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합니다. 고려는 호족이 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 호족들이 과거나 음서를 통해서 관직을 독점하고 고위 관료가 되는 거예요. 고위 관료가 되니까 결혼도 자기들끼리 이제 왕하고 하면 제일 땡큐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문벌하고 중첩된 혼인 관계를 맺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그 문벌 사회가 갈등을 하게 되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이자겸이 가장 대표적인데 자기 딸 3명을 왕에게 시집을 보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왕보다 더 높은 위치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자겸의 난은 고려의 앞날을 위해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권력 다툼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묘청이라고 하는 서북 지방에 있었던 그 인물은 문벌귀족 사이의 이런 모순을 보면서 풍수지리설에 의해서 이제 서경으로 천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당시 왕이었던 인종이 받아들여요. 그런데 이제 개경에서는 반대를 하죠. 왜? 서경으로 천도하면 수도가 옮겨지는 거니까 자기의 기득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약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반대를 하죠. 그러자 그 묘청이 독자적인 연호를 쓰고요. 금국 정벌을 내세우면서 반란을 일으킵니다. 서경에서. 그런데 이제 김부식이 이끄는 관군에게 진압이 되죠. 이게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 이것도 고려의 앞날을 위해서 일으킨 건 아니고 자기들의 어떤 개경 세력과 서경 세력의 어떤 갈등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문벌 귀족들이 고려의 앞날이 아니라 백성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들의 어떤 권력 때문에 이자겸의 남인이나 묘청의 서경천도를 일으키면서 정치를 제대로 못하게 되고 불만은 계속 쌓이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무신들은 아니 자기들이 정치를 못하면서 우리들에 대한 차별만 계속 한단 말이야. 게다가 하급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거란이다 여진이다 계속 쳐들어오는데 열심히 싸워도 군인이 당연히 받아야 될 대가인 군인전을 제대로 지급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중부라든지 이방의 무신이 정변을 일으킵니다. 이게 이제 1170년에 무신 정변이 되는 거죠. 칼의 시대가 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칼의 시대에는 최충원이 교정도감을 설치하고 이제 최씨 형제들이 집권을 하죠. 한 60년 동안 집권을 하게 되죠. 자, 칼 잡은 사람들이 정치하면 잘할까요, 여러분? 잘하겠다고 했는데 잘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농민들도 살기가 어려우니까 봉기를 일으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망의 망소이라든지 만적의 난, 요 두
나는 하층민의 저항운동으로 대표적일 수 있어요. 만적은 최충원의 노비였어요. 사노비 만적이 개경에서 뭐 왕후장상의 씨가 따로 있냐. 누구나 때가 오고 그리고 그, 그 역할이 주어지면 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천민이어서 못하냐. 라면서 일으킨 난이죠. 물론 사전에 이제 그 발각이 돼서 실패로 끝났죠. 그리고 망이 망소이, 망브라더스 이 두 분은 공주 명학소에서 차별에 대한 반대, 그러니까 향부곡소 특수행정구역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왜 이렇게 차별하냐? 그러니까 이런 하층민들의 저항이 많이 있었다.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 난이 있었지만 요 두 가지 난은 좀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이제 무신정변 일어나고 정치가 제대로 안 되니까 농민들이 힘들고 또 하층민들도 어떤 질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 세워지지 않으니까 자신들도 봉기에 가담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이제 몽골이 이제 쳐 들어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몽골이 침략하게 되고 몽골이 침략을 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몽골이 전 세계를 제패한 나라잖아요. 싸움 기가 막히게 잘했을 거 아닙니까? 강화로 천도합니다. 왜? 육지에서는 싸움 잘해도 바다 싸움은 약할 것이다. 라는 계산을 한 거죠. 고립을 자초한 거예요. 결국에 나중에 이제 한 70년 정도 버티다가 육지로 다시 환도합니다. 그리고 불심으로 몽골을 무찔러 보기 위해서 8만 대장경 제작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최씨 무신 정권 때 있었던 거예요. 자, 그렇게 버텼지만 다시 이제 개경으로 환도를 했고요. 삼별초라고 해서 처음에는 최씨 무신 정권의 군사적인 기반이었는데 이들이 이제 몽골과 강화를 거부하죠. 왜? 육지로 나오면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 이 사람들은 훈련받은 군인이니까 몽골의 입장에서는 그대로 두면 안 될 거고 그렇게 죽느니 명예롭게 죽음의 길을 택하겠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강화도에서 진도로 가죠. 그래서 진도의 용장성에서 배중손의 주도로 저항을 하고 다시 제주도의 항파두리 성에서 김통정의 주도로 근거지를 옮기면서 끝까지 저항했지만 고려와 몽골의 연합군에 의해서 진압되게 됩니다. 삼별초의 항쟁도 그 정신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도 좀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몽골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잖아요. 본격적으로 막 간섭이 엄청 심해요. 왕실의 호칭도 격화되고 관제도 격화되고 또 뭐 간섭하는 관리도 파견하고 또 그 일본을 정벌한다고 정동행성도 설치하고 영토도 상실되고 처녀도 잡아가고 또 우리나라 특산품도 가져가고 막 이게 설상가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 와중에서도 일제시대 때 친일파가 있었다면 이때 이제 친원파죠. 이런 권문세족들은 문벌귀족의 가문이었던 사람들 그리고 무신집권기 때 성공했던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친원 세력으로 지배층이 됐던 세력들 이 세력들이 권문세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나라를 등에 업는 거죠. 친원적 성향이 강하죠. 이 권문세족들은 그러니까 그 재력을 탐할 것이고요. 대농장 차지하고 농민 핍박해서 노비로 삼는 사회 모순을 심화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그 고려 말에 포킹 중에서 마지막 왕 공민왕은 개혁 정치를 펼칩니다. 이 공민왕은 어떤 개혁 정치를 펼치느냐? 먼저 이제 반원의 성격을 띤 친원파 대표적으로 이제 기철 기황후의 오빠였는데 이 기철을 내치죠. 그리고 숙청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반원 자주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그리고 정동행성 또 폐지해 버리고요. 쌍성 총관부도 다시 탈원합니다. 몽골풍 다 금지시키고요. 관제도 원상으로 복구합니다. 거기에다가 왕권 강화 정책을 위해서 정방도 폐지하고요. 신진사대부 적극 등용하고 신돈이라는 인물 꿈속에서 나타났다고 하죠. 그래서 벼랑 끝에 나뭇가지를 잡고 있는 당시 공민왕을 꿈속에서 구해줬다고 해요. 그래서 인사를 하려고 했는데 스님인 것만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누군가 공민왕을 찾아뵙기 위해서 한 승려가 찾아왔는데
공교롭게도 지난밤 꿈에서 봤던 바로 그 승려 신돈이 찾아온 것이죠. 그래서 이 신돈에게 정권을 주고 전민 변종 도감을 맡기고 이제 토지나 노비 제도의 개혁을 실시합니다. 성균관도 정비하고 과거제도 정비해서 인재를 배출합니다. 물론 이제 홍건족이나 외구의 침입도 이어졌고 권문세족의 반발을 겪으면서 신돈이 제거되고 개혁도 중단되면서 실패하게 됐지만 공민왕의 개혁 정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많이 나왔습니다. 네, 당시에 위기에 있던 고려를 바로잡기 위해서 노력했던 다양한 정책들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또 이 시기 때 새로운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들을 신진사대부라고 합니다. 성리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했고요.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료로 진출했고 공민왕 때의 개혁 정책을 뒷받침하는 세력으로 성장했습니다. 지방 향리 자제가 많았고요. 지방의 중소지주였습니다. 자, 이 신진사대부는 크게 이제 두 가지 방향으로 고려를 어떻게 개혁할 것이냐를 두고 급진개혁파하고 온건개혁파로 나눠지게 되죠. 급진개혁파가 조선을 세우는 브레인 역할을 했던 정도전, 여기는 이제 왕조 교체를 주장했죠. 그리고 정몽주는 왕조를 유지한 상태에서의 점진적 개혁을 주장합니다. 근데 이성계하고 정도전이 손을 잡고 급진파 신진사대부가 어떻게 됩니까? 네, 조선을 세우게 되는 것이죠. 자, 고려의 사회와 사상, 고려의 사회. 먼저 이제 신분 제도는 양인 그리고 천민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양인에는 양반, 중간, 평민 이렇게 들어가요. 양반은 문반과 무반 이것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고요. 또 이제 중간 계층은 중류층인데 여기는 이제 서리, 향리, 남반, 군반 주로 이제 두 글자짜리의 역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다 중간 계층이네요. 직역을 세습하고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았다. 군인들이 받았던 토지가 군인전이라고 했죠. 자, 평민입니다. 평민은 농업과 상공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고 대다수는 백정이었어요. 그래서 백정을 부르는 명칭이 조선시대 때는 도축업자, 가축을 잡는 천민을 백정이라고 불렀는데 고려시대 때는 일반 평민을 백정이라고 불렸다. 그래서 이들이 주로 조세나 공납이나 역의 의무를 부담했다. 향부곡소의 거주민들, 신분상 양인이지만 더 많은 세금 부담, 거주 이전에도 제한, 이 부분도 지방제도 할 때 우리가 좀 기억해 놓으시면 좋겠다고 했고요. 향부곡의 주민은 농업에 종사했고 소의 주민은 수공업과 광업에 종사했다는 것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천민입니다. 천민의 대다수는 노비예요. 그래서 노비가 대다수를 차지했고 재산이었죠. 그래서 매매나 상속이나 증여가 가능했습니다. 부모 중에 한 명이 노비잖아요. 그러면은 그 자녀가 태어나면 무조건 노비예요. 이게 일천즉천이라고 해서 한 명이 천민이면 부모 중에 한 명이 천민이면 그 자식은 무조건 천민이다라는 거고요. 이게 나중에 이제 그 조선시대 때로 오면 좀 바뀌긴 합니다. 영조 때, 조선 후기 영조 때 노비 종모법이라고 해가지고요. 엄마를 따라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고려시대 때보다는 좀 많이 달라졌다라는 부분입니다. 고려시대 때 또 사회적인 어떤 특징은 빈민을 구제하기 위한 의창이라고 하는, 그래서 평상시 공무를 비치하였다가 흉년에 빈민을 구제한다. 자, 이런 정신으로 시행됐던 게 고구려 때 뭐 있었다고 그랬어요? 고구려 때? 그렇죠. 진대법, 재상 을파소가 건의했죠. 어느 왕 때? 고국 천왕 때. 상평창은 물가의 안정을 꾀했던 기관들, 그러니까 오늘날의 어떤 사회제도 같은 게 고려시대 때도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성의 지위와 가족제도를 한번 보시죠.
여성의 지위와 가족제도는 오늘날하고 비슷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는 자녀 모두 똑같이 상속받았고 아들이 없을 때는 양자를 드리지 않고 딸이 제사를 지냈고요. 남녀 차별 없었습니다. 태어난 순서로 호적에 기재했고요.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 그래서 사위가 처가의 호적에 입적하거나 처가살이도 했었고 또 외손자까지 사위나 외손자까지 음사 혜택이 주어졌고요. 그리고 여성이 남편이 이제 사별했을 경우에 재가가 비교적 자유로웠다. 오늘날하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 고려시대 때 여성의 지위는 나 가족제도에 대해서 한 번 정도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자, 고려의 종교의 사상인데요. 고려의 그 주요 역사서가 많이 출제가 됐더라고요. 김부식의 삼국사기입니다. 현존하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고요. 유교주의적 합리주의 사관. 그래서 신화나 이런 걸 안 쓰다 보니까 단군 신화가 삼국사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기전체는 파트를 나눠서 왕의 이야기, 뭐 가문의 이야기, 귀족 가문의 이야기 또는 중요한 사건들을 써놓은 거 그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기록한 걸 기전체라고 하고요. 이것은 이제 김부식이 왕명을 받아서 편찬했습니다. 자, 후기로 가면 삼국유사를 이련, 그래서 이련이 이응자잖아요. 그 이름에. 삼국유사에 동그라미가 들어가고 삼국사기는 동그라미가 없죠. 김부식의 식자, 삼국사기, 삼국유사의 동그라미, 이련. 뭐 저는 이렇게 구분을 했었습니다. 여기서는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승려고 이련이 승려고 다양한 설화를 수록했고 또 당시의 후기 때는 몽골의 침입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뿌리를 강조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단군의 건국 이야기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 두 역사책을 좀 강조합니다. 자, 그리고 불교에 있어서는 대장경인데 이 대장경은 부처의 힘으로 외세의 침략을 물리치고자 초조대장경 거란의 진입 8만 대장경 몽골의 진입을 조판했다라는 부분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스님들 중에서는 먼저 의천입니다. 의천은 교종의 입장에서 선종을 통합하려고 했었고 왕자 출신이에요. 의천은 또 의천 천태종, 의천 천태종, 치읓 의천 천태종, 교관 겸수 공부하는 것과 참선을 같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었고요. 반대로 이제 진울은 선종 중심의 교종 통합, 도노 점수 깨닫고 점차적으로 닦아야 된다. 정해상수 마음을 한 곳으로 집중해서 같이 그 공부하는 것과 같이 해야 된다. 그리고 불교는 깨끗해야 된다. 이런 운동들을 펼쳤다. 진울이 한 것, 이 두 가지를 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도교와 풍수지리설은 한번 읽어보시고요. 문화재 한번 볼게요. 고려시대 때 대표적인 문화재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8만 대장경 아무리 뭐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국보 32호고 해인사에 현재 보관돼 있고 2007년에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돼 있습니다. 부처의 힘으로 몽골을 물리치려는 믿음에서 제작이 됐다라는 것도 기억하시고요. 금속 활자 인쇄술은 직지심체 요절인데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 여기 실제 그 책이 있네요. 현존하는 것은 학원 1책이고 현재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돼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됐네요. 청주 흥덕사에서 인쇄가 됐습니다. 불교 예술의 발달에서 건축 부분을 한번 보시고요. 석탑도 마찬가지로 통일신라는 3층이었는데 점점 이제 층수가 높아져요. 월정사 8강 9층, 개성 경청사 10층 석탑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불산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균형을 파괴한 개성적인 논산의 관촉사 석조 미륵 보살이라든지 그리고 안동 이천동 마이열의 입상이나 영주 부서 소조 아미타열의 자상 이런 것들이 있다. 자, 그리고 이제 귀족 문화하고 관련해서는 고려 청자입니다. 고려 청자는 발해나 신라의 전통 기술에다가 송나라의 기술이 더해지면서 하늘빛색을 띤 순수 청자가 발달했고 여기에 이제 12세기 때 상감법이 개발되면서 상감 청자를 만들었죠. 그리고 원간석기 때는 요게 이제 약간 소박해지면서 분청사기가 됩니다. 이게 조선 초기 중기로 오면서는 백자죠, 백자.
그리고 이건 선비를 상징하고 조선 후기는 청아 백자.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놓으세요. 고려 때 먼저 뭐가? 예, 청자. 그 다음에 상감법이 나온 상감청자. 후기에는 분청사기. 아직 고려 시대 때는 다 청자가 들어가요. 청자가. 그리고 조선 전기 때는 뭐가 등장하죠? 이제 선비를 상징하는 백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조선 후기에는 청아 백자. 조선 시대 때는 다 백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분할 거냐? 청자가 들어가냐? 청자가 들어가냐? 백자가 들어가냐? 백자. 그러면 청아 백자는 어떻게 구분하냐? 이거는 고려랑은 상관없냐? 없어요. 왜냐하면 순수 백자가 나온 다음에 업그레이드 된 청아 백자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백자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업그레이드 된 청아 백자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정리합니다. 청자 1번, 상감청자 2번, 분청사기 3번, 백자 4번, 청아백자 5번. 요거는 꼭 기억하세요. 자, 조선으로 넘어갑니다. 조선은 신진 4대부 중에서도 이성계가 정도전과 같은 그 급진파 그 신진 4대부와 함께 결탁을 해서 이성계와 세우게 됩니다. 네, 바로 세운 건 아니고요. 요동정벌에 대한 명령을 내렸고 위화도에서 회군을 하죠. 이건 뭐 죽으러 가는 거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사불가론을 내세워서 4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말머리를 돌립니다. 그래서 그 우왕하고 채영을 몰아내고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급진파 사대부하고 온건파 사대부가 분화가 됐는데 이제 그 급진파하고 이성계가 손을 잡고 과전법을 실시해서 권무세족의 토지를 신진사대부에게 재분배하고 이 과전법을 통해서 신진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리고 조선을 건국하죠. 정몽주의 온건개혁파를 제거하고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해서 조선을 건국합니다. 조선에도 기억해야 될 왕이 있어요. 몇 분? 7분 있습니다. 7분. 7명. 저는 세븐킹이라고 해요. 세븐킹. 7명의 왕. 처음에는 나라를 세운 태조 이성계 있겠죠. 그리고 태종. 그리고 세종. 성종. 하나, 둘, 셋, 넷. 세조. 그리고 조선 후기 때 영조, 정조. 이 왕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럼 먼저 태조 이성계부터 볼게요. 이성계는 뭐 조선 건국한 게 가장 큰 업적이죠. 한양으로 천도했고, 그리고 정도전과 함께 재상 중심의 정치라든지 경복궁 다 이름을 정도전이 지었거든요. 보니까 조선 도읍을 한양으로 했고 경복궁을 지었는데 이 경복궁이 자, 경복궁이 1395년에 완성됐고 조선의 정궁이죠. 임진왜란 때 불탔고 이것을 흥선대원군 때 다시 중건합니다. 요 정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태조 이방원입니다. 태종 이방원 6조 직계제를 실시했고요.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사병을 혁파했죠. 왜냐하면 왕자의 난을 2번이나 일으켰잖아요. 자기가 이제 권력을 차지했으니까 사병을 두면 안 되겠다 해서 본인이 다 이제 명령을 내려서 혁파를 하죠. 오늘날 주민등록증에 해당하는 호패법을 실시했다는 게 이방원, 태종 이방원의 대표적인 업적도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종입니다. 세종은 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지편전 설치, 의정부 서사제 실시, 왕권과 신권을 조화한 거죠.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 상강 행실도 여기 조금 더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훈민정음은 과학적인 창제 원리, 피지배층의 교화 목적, 민족문화 발전에 토대됐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칠정산, 서울을 기준으로 한 우리만의 달력이죠. 편찬했고요. 이종무 보내서 대마도 정벌했습니다. 이 대마도는 고려 말과 조선 초의 왜구의 소굴이었고
또 4군 육진을 설치했습니다. 4군에 최윤덕, 육진에 김종서 보내서 여기에다가 개척을 하고 삼남 지방의 주민을 이주하는 이사했던 정책, 3인 정책을 펼쳐요. 그리고 치국이라고 하는 당시 이제 그 비가 오면 강우량을 잴 수 있는 것도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업적이 가장 많은 임금이 세종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시고요. 세조는 6조 직계제 실시했고 집현전을 폐지해 버렸고요. 경국대전 완성이 아니라 편찬입니다. 요거 헷갈리지 마세요. 편찬을 했고 완성은 누가 했냐? 성종 때 했습니다. 성종 때 완성했습니다. 경국대전의 의미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유교 중심의 통치체제를 마련한 것, 그리고 조선의 기본법전이었다는 것과 이홀의 병영공의 육전체제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 평가를 법전의 완성으로 유교적 통치질서가 정비됐다. 뭐 통치체제 마련이나 통치질서 정비됐다라는 것 같은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조선의 이제 그 중앙 통치제도 같은 경우에는 의정부 6조로 기본적으로 돼 있고요. 승정원, 의금부는 둘 다 이제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왕의 직속 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가장 이제 많이 출제된 건 3사입니다. 언론 기능을 담당했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이 세 기관을 말하고 있고 왕과 대신을 견제하거나 권력의 부정과 독점을 방지했다. 라는 부분, 그리고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했던 춘추관, 성균관은 최고 교육기관이었다라는 것, 그리고 장례원이 조선시대 노비와 관련된 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이었다라는 것들. 고려하고 다르게 이제 중앙을 살펴봤는데 지방은요 고려하고 다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 전국을 이제 고려도 5도, 조선은 8도. 부목 군현을 뒀죠. 자, 고려는 향부곡소라는 특수행정구역이 있었지만 조선은 향부곡소를 어떻게 했다? 폐지했다. 일반 군현으로 승격했고요. 모든 군현에 수령 파견했다. 고려는 일부 파견되지 않는 지방관을 파견했지만 파견되지 않는 곳을 속현이라고 했고요. 거기에서는 이제 향리가 지방행정 실무를 담당했죠. 근데 조선에서는 이게 축소됐고 수령 업무를 보좌하는 정도 했고요. 지방의 실질적인 행정은 수령이 다 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권을 다 가져 있는 막강 파워를 자랑하는 그 직책이 바로 수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유향소하고 경제소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유향소는 지방의 양반들의 자치기구예요. 양반 자치기구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수령 업무 보좌하고 수령과 향리의 비리를 감찰하고요. 백성을 교화하고 뭐 풍속을 교정하는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경제소는 정부와 유향소의 연락을 담당했다는 거고요. 자, 군사제도에서는 바뀐 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 처음에는 이제 5위였는데 임진왜란 이후에 5군형으로 바뀌어요. 그 중심이 되는 체계가 훈련 도감입니다. 이건 직업군인이고 포수, 사수, 살수, 삼수병으로 돼 있고 임진왜란으로 마련된 제도, 급료를 받는 직업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고군 체제인데 소고군은 양반에서 노비까지 편제되어 있는 일종의 예비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조선 초기 중기까지는 이제 잡세군인데 요게 소고군 체제로 바뀌었죠. 근데 양반들이 노비들하고 같이 편제된 부분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지 못해요. 그래서 실제로 사용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교통과 통신제도에서는 봉수제, 낮에는 연기, 밤에는 횃불로 위급 상황을 알리는 거죠. 그래서 연기나 횃불이 많이 피어오르면 오를수록 위험을 알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등용제도로 갈게요. 관리등용제도는 과거 제도인데 어떻게 등용을 하느냐. 과거가 문관을 뽑는 문과, 문관을 뽑는 문과, 무관을 뽑는 무과, 기술관을 뽑는 작과 이렇게 세 영역으로 나눠질 수 있겠고요. 그리고 천거나 음서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천거는 추천이죠. 말 그대로 추천하는 거고 음서는 고려시대 때 비해서 대상자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과거를 거치지 않고 고이 그
고위 관료는 아니고 관료가 되는 거죠. 근데 고위 관료가 되기는 어려웠다. 이 과거 시험 같은 경우에는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식년시, 그리고 별시라고 해서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특별 시험으로 구분이 된다. 교육제도는 성균관이 있었죠. 최고의 교육기관, 입학 자격은 생원 진사가 원칙, 서울에 소재한 최고학부의 국립교육기관, 지금의 성균관 대학교가 계속 그 자리에 있어요. 성균관 대학교가 그 조선시대 때 최고 교육기관의 자리에 그대로 오늘날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림인데요. 사림은 뿌리가 고려 말에 온건개혁파예요. 급진개혁파는 이성계와 신흥무인 세력이 이성계와 함께 나라를 세웠잖아요. 근데 거기에 동조하지 않는 세력들은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방의 중소지주 출신으로 쭉 있었고 왕도 정치나 향촌 자치를 강조하면서 있었어요. 근데 이 사림이 정치적으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급진파, 급진개혁파, 신진사대부들이 이성계와 함께 나라를 세웠는데 이들이 이제 일종의 공을 세운 훈구 세력이 돼가지고 자기들끼리 그 점점 많이 땅을 차지하고 부정과 부패가 쌓여가는 것을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성종 때 이거 안 되겠다라고 해서 사림을 훈구 세력 견제를 위해서 등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판하죠. 특히 3사 언관직을 통해서 언론 기능 자체가 부정과 부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비판하니까 훈구파 입장에서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림들이 4번 화를 당해요. 무오사와 갑자사와 김효사와 을사사와. 무오 갑자사와는 연산군 때 있었고요. 김효사와는 중종 때인데 이때 이제 한 인물이 등장을 해서 조광조라고 하는 인물인데 조광조가 그 위훈삭제, 거짓 공을 삭제한다라는 걸 발표하고 현량과도 실시하고 공납제도도 개선하고 여러 가지 개혁을 추진했는데 훈구 세력의 반발로 조광조가 제거가 당하면서 끝나게 되죠. 그래서 이 네 번의 사화는 훈구와 사림의 대립으로 사림이 입었지만 결국에는 서원이나 향약을 기반으로 꾸준히 세력을 확대한 사림이 승리하게 되는 겁니다. 서원은 뭐냐면요. 서원은 기본적으로 교육하고 제사의 기능이 있는데 최초는 풍기군수 주세붕이 세운 백운동 서원이에요. 중종 때 있었고, 그래서 교육과 제사의 기능, 후진양성을 하는 기능이 있었고요. 향약 같은 경우에는 전통적인 향촌 규약의 유교윤리를 가미한 향촌 자치규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성리학적 사회질서 확립에 기여했고 향촌에 대한 사림의 통제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4대 덕목, 대표적인 해주향약인가요? 이런 게 있습니다. 덕업상권, 과실상규, 예속상규, 한난상규 이런 게 있죠. 자, 훈구의 공격에 제거될 것 같았던 이 사림들이 오히려 주도권을 잡고 당을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비판 견제하고 잘 정치를 해보자. 그래서 동인, 서인이 갈라졌지만 처음에는 비판 견제를 해서 서로 정치를 하는 것을 친구처럼 했다라고 해서 붕당 정치라고 불러요. 그래서 크게 뭐 갈등이 없는 듯 보였습니다. 붕당 정치 자체는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정치 자체가 어차피 이견이 없을 수는 없으니까요. 자,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는 변질되는 거예요. 예속 논쟁을 2번 거치면서 이제는 네 편이냐 내 편이냐를 따지기 시작하면서 황국이 발생하게 되죠. 황국 때 그 유명한 이제 희빈장씨 장희빈이 등장하게 되고 남인과 서인이 주고받으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서인이 집권하면서 갈등이 더 심해지게 되고 일당 전제와의 경향, 붕당을 독점하는 거죠. 특정 붕당이 그
특정 문당이 정권을 독점하는 거죠. 이거 그대로 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영조가 탕평 정치를 시행을 합니다. 탕평 정치. 탕평파를 중심으로 전국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붕당의 근거지가 서원이잖아요. 제사와 후진 양성의 기능. 근데 이제 이 서원을 그대로 두면 계속 그 뿌리가 제거가 안 되는 거니까 서원을 대폭 정리합니다. 이런 탕평의 의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뭐 탕평비도 건립을 했고, 어느 역사책에는 탕평채라고 해서 좀 잘 섞여라. 어? 그리고 정치를 좀 골고루 균형감 있게 해라. 그래서 이 탕평채라는 음식도 영조가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균역법을 시행합니다. 백성의 군역 부담을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줬고요. 가혹한 형별을 폐지하고 삼심제 실시했고 신문고 제도도 부활했습니다. 그리고 속대전, 경국대전의 속편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소고레이, 동궁, 문헌비고 등을 간행했다. 그래서 탕평정치를 추진했던 부분 영조의 탕평정치, 그리고 이어서 정조가 또 탕평정치를 추진합니다. 정조의 탕평정치는 규장각, 장룡영, 초계문신제, 화성 이런 걸로 대표돼요. 규장각은 왕의 정책을 자문하는 왕실 도서관 같은 역할이었고요. 장룡영은 왕의 친위 부대, 왕의 직속의 친위 부대였고, 또 젊은 관료들을 재교육하는 시스템이 초기의 문신제였고요. 화성은 계획도시였죠. 지금 세계문화유산으로도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제 노력들, 정조의 탕평정치의 노력들. 그래서 세븐킹즈에서 후기에 영조하고 정조의 업적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조가 그런데 과로사하죠. 시운사를 맞이하지 못하고 돌아가셔요. 그리고 이제 순조가 집권을 하는데 11살 어린 나이로 집권을 하고, 이때부터는 이제 왕실의 외척을 중심으로 해서 소수의 정치 집단이 권력을 독점합니다. 비변사라고 하는 것을 장악을 합니다. 잠시 여기서 이제 비변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비변사는 중종 때 원래는 변두리를 방비하는 역할로 만든 임시기구였어요. 중종 때 임시기구로 설치를 했고요. 근데 이제 16세기 중엽에 일본하고의 갈등이 있으면서 을묘외변을 계기로 상설기구화됐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확대되면서 국정 전반을 총괄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게 흥선대원군의 개혁 정치로 가면서 나중에 폐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비변사의 변천도 한 두 차례 출제가 됐으니까 한번 정리해 두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세도 정치는 특정 가문이 60여 년 동안 안동김, 풍양조, 안동김 이 가문들이 권력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그 피해는 이제 백성들에게 가는 것이고요. 관직 매매하게 되죠. 관직을 매매하니까 자기가 관직에 올라가면 들어갔던 돈을 다시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금을 건드리는 거죠. 삼정이 문란해지고, 이 삼정이 문란해지고 사람들은, 농민들의 삶은 점점 피폐해지게 되게 되죠. 그러면서 또 난들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그것은 나중에 좀 더 설명하고요. 대외관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외관계의 기본적인 외교의 원칙은 4대 교린이에요. 큰 나라의 명은 섬기고 이웃인 여진 일본하고는 대등하게 교류한다. 여기에 이제 때에 따라서는 당근을, 채찍을 잘 좀 쓴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고요. 특히 이제 일본과의 관계에서 강경책은 세종 때 이종무를 보내가지고 스시마섬 정벌한 게 대표적인 강경책이고요. 회유책으로는 세종 때 삼포, 부산포, 연포, 제포를 개항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제한된 무역을 허용했다라는 것들. 이런 부분은 좀 그 교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그 대외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전쟁이 두 번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하나는 이제 임진왜란입니다. 임진왜란은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나서 그 불만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조선 침략을 준비하게 된 거거든요. 이때 왕은 피난 갔지만 다행히 이순신이 이끌었던 조선 수군이 남의 제해권을 장악하죠. 연전 연승을 하게 되면서 옥포, 당포, 한산도 등에서, 그래서 전라도의 곡창지대를 지켜내게 되면서 일본의 어떤 수륙 병진 정책을 좌절을 시켜요. 그리고 또 하나 공을 세운 게 의병들입니다.
우리 어떤 익숙한 지형이라든지 이것을 활용해서 일본을 격퇴하는데 앞장서죠. 사실 이 수군하고 의병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에 일본이 지속적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하거나 넘보지 못할 수 있는 게 된 거죠. 그래서 전쟁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철수하게 되면서 맞춰지게 되죠. 자, 임진왜란의 영향은 세 나라의 입장에서 살펴봐야 될 텐데, 우선 조선은 인구가 감소했고요. 왜냐하면 기근도 있었고 질병도 있었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이 일본의 포로로 잡혀갔기 때문에 인구 감소했고요. 전쟁이 끝나면 국토는 뭐 황폐화되는 건 당연한 거고, 양안과 호족의 소실로 국가 재정이 궁핍해졌다라는 것, 그리고 일본에서는 새로운 정부 에도 막부가 수립하게 되고요. 그 잡혀간 포로 중에서 이삼평과 같은 도자기 기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본에서 임진왜란을 도요전쟁이라고 부르거든요. 실제로 도자기 문화나 또 성리학이 굉장히 발전하게 됐다. 중국은 명나라의 국력이 약해졌죠. 임진왜란 때 군사를 많이 보내줬죠. 그리고 여진족이 급성장해서 후금이 마련되게 된다. 임진왜란이 끝나고는요, 일본하고 우리 관계가 처음엔 좋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일본이 조선의 선진 문화를 받아들이고 또 쇼군이라고 하는 지배층이 바뀔 때 그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사절단 파견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에도 막부 요청에 의해서 19세기 초까지 일본에 한 12차례 한 번 가면 한 400명 정도의 규모였고요. 한 달 동안 가요. 한 달 동안 가서 선진 문화도 전수해 주고, 그래서 그 행렬도를 일본의 그림으로 그려서 국보로 보관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 단순한 외교 사절이 아니라 이 선진 문화를 전파해 주는 역할을 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개화기 때는 우리가 수신사를 보내서 일본의 발전된 상황을 배워오는 걸로 좀 바뀌었죠. 그래서 이때랑 통신사는 보내는 거, 수신사는 우리가 배워오는 거, 이 차이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호란입니다. 명나라가 쇠퇴하고 후금이라고 하는 집단이 새롭게 떠올랐잖아요. 그런데 이제 광해군이 있을 때는 중립외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후금이냐 명나라냐 어느 쪽이 아니라 딱 중심을 잡고 국가 이익이 되는 쪽으로 선택을 했고, 오히려 이제 임진왜란 이후에 그 뒤수습을 앞장섰어요. 대동법이나 동의보감 같은 것들을 좀 실시하면서 안정화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했는데, 문제는 이제 인조반정에 의해서 서인이 주도한 인조반정에 의해서 광해군하고 북인이 몰락을 하게 되면서 이 서인 집단이 명나라하고 친하고 떠오르는 새로운 강자였던 금나라를 배척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묘호란이 일어나가지고 이때 화친을 맺어요. 니네가 형하고 우리가 동생 하고 뭐 그렇게 하자라고 해서 대충 얼버무리는데, 이게 이제 좀 바뀝니다. 기조가. 우리나라가 신하, 오랑캐로 생각했던 후금이 청으로 국호를 바꾸고 자기들이 임금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해야 되냐 아니면은 화평을 해야 되냐, 주화론하고 주전론이 막 대립을 해요. 근데 우리가 끝내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청태종이 직접 군사를 이끌고 침략합니다.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란에서 끝까지 항전을 해요. 그런데 버틸 수 있나요? 그 추위에. 결국에는 군신 관계 요구를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삼전도에서 이렇게 머리를 바닥에다가 찌고 3번 동안 그렇게 사제의 퍼포먼스를 해요. 그 굴욕적인 부분을 삼전도 비라고 하는 비석에다가 청나라 강요에 의해서 세워놓고 왕자 소현세자 복린대군도 인질로 압송이 되게 되죠. 그래서 북쪽을 버려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북은 이제 청나라죠. 버려야 된다는 쪽과, 또 시간이 지나면서 아니다, 배울 건 배워야 된다라는 북학론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리학을 절대적으로 신봉하고 있었던 조선시대가 이와 같은 역사적인 흐름을 거치면서 성리학이 절대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해 주는 건 아니다. 그래서 탈성리학적 경향이 나오고 양명학이라는 것도 수용하고
정제도가 강화도의 강화파를 형성해서 양명학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실학이 등장하는데, 문제는 이 실학은 사실 좀 힘 있는 분들이 추진을 했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러진 못했어요. 그래도 당시 어떤 조선 사회의 사회 경제적인 문제로 발생한 것들, 성리학의 어떤 그 형식에 치우쳐진 부분들 비판을 하고,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방법으로 학문 연구하자. 그리고 민생 안정이나 부국 강병을 목표로 하자. 이게 이제 실학의 목표였단 말이죠. 그래서 실용적이고 실증적인 논리를 들어서 했던 것이고, 그리고 농업이나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 농업은 주로 이제 토지제도의 개혁이고요. 상공업은 이제 상업 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농업을 살펴볼게요. 농업에서는 유영원, 이익, 정약용 이런 인물들이 있습니다. 유영원은 균전론, 이익은 한전론, 그리고 정약용은 여전론. 이건 마을 단위로 그 같이 공동으로 농사를 짓고 공동으로 나누자, 뭐 이런 거였어요. 경세유포, 목민심서 책도 냈고, 또 수원 화성에 거중기를 사용해 가지고 건축을 했고요. 또 배다리를 설치하기도 했고. 정약용은 진짜 천재적인 과학자이자 정치가이고, 또 철학자이고, 어, 경제학자이고, 대단한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약용이 많이 출제가 됐었네요. 자, 상업 쪽을 보면은요, 상업 쪽은 유수원, 홍대용, 박지용, 박재가 이렇게 있습니다. 유수원은 이제 우서라고 하는 책을 저술을 했고요. 그리고 홍대용은 의산문답에서 지전설, 지구가 돌고 있다, 이런 이제 세계관, 근대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고, 박지원은 열하일기, 양반전 이런 책들, 그리고 수레와 선박 이용해서 화폐 유통의 필요성을 주장했고요. 책 중에서 네, 죄송합니다. 자, 수레와 선박의 이용 및 화폐 유통, 그리고 화생전을 저술했고 상공업 진흥과 기술 혁신을 주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박제가는 북학을 저술해서 소비와 생산 관계를 우물물에 비유해서 소비를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살펴봤고요. 실학의 한계는 처음에도 제가 언급드렸지만 개혁안이 국가 정책에 직접 반영되지 못한 부분들, 이게 좀 아쉽습니다. 아쉽고요. 음, 그리고 이제 역사 연구인데요. 역사 연구에 앞서서 이제 조선 시대 때 대표적인 역사책이라고 하면 왕의 기록인 조선왕조 실록이에요. 태조에서 철종까지 25대 472년간 역사를 기록했고, 국가적 차원에서 전환해 그 편찬했고, 춘추관과 사고에 보관했고,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 뭐 날씨까지 정확하대잖아요. 지진하고 뭐 이런 것까지를 아주 세밀하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안정복의 동사 강목, 이종희 동사, 유득공의 발해고, 발해 역사 연구를 심화했고, 남북국이라는 용어를 최초로 사용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지리지와 지도 제작에서는 김종호의 대동여 지도, 여기에서 주요 시설물을 표시에 기호를 사용했고, 심리마다 점을 찍어서 표시했다는 거, 이것도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림인데요. 그림은 정선의 진경산수화, 우리나라의 산천을 사실대로 묘사하는 것을 진경산수화라고 하는데, 금강전도나 인왕제세도가 대표적이다. 그리고 출제가 정말 많이 됐는데 여기에는 내용 정리가 없더라고요. 조선 후기의 문화인데요. 조선 후기 문화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서민 문화의 발달입니다. 이 서민 문화의 발달에 한글 소설이나 사설 시조나 민화, 판소리, 탈춤이 있는데,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 설, 철폐를 다룬 소설이죠. 아버지를 뭐 아버지라 부르지 못한다는 것. 그리고 풍속도로는 김홍도의 서당이나 신윤복의 단오풍경, 이런 게 있고요. 풍속도는 풍속화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당시 사람들의 일상적인 모습을 생동감 있게 표현했던 것. 조선 후기 문화는 또 나올 수 있어요. 이게 2020년 1회부터 쭉 나왔더라고요. 네, 2021년은 한 해 걸렀으니까 올해는 좀 출제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부분이다. 그래서 책에는 정리되어 있지 않지만 반드시 제가 여기 필기에서
적어드린 부분만큼은 여러분들도 써놓고 이 공간에다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조선 후기 서민문화 발전에 대해서요. 자, 조선 후기의 신분제도의 특징, 조선시대 때 신분제도의 특징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법제상으로는 양천제입니다. 양인하고 천인인데 실질적으로는 반상제라고 해서 양반, 중인, 상민, 천민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양반부터 볼게요. 양반은 정치적으로는 관료층이고요. 경제적으로는 지주에 해당이 됩니다. 문반과 무반을 아울러 부르는 명칭이었습니다. 중인은 기술관, 서리, 향리. 기술관은 역관, 의관. 오늘 아침에 뭐 통역관, 의사들이 되겠죠. 서리는 중앙관청에서 일하는, 향리는 지방에. 이 직역은 세습이 됐고 주로 이제 전문 기술이나 행정실무를 맡는 역할을 중인들이 감당했고요. 서얼도 여기 들어가는데 서얼은 재산 상속에 심한 차별을 받았고 문과 응시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었다 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게 상민이에요. 상민. 자, 상민은 평민이나 양민으로도 불렸는데요. 농민, 수공업자, 상인이 해당했고요. 조세공납, 역에 부담을 지죠. 농민이. 그리고 수공업자, 상인들 이렇게 됐고요. 그리고 신량 역천이라고 불리면서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도 있었다. 그리고 천민은 대다수 노비고요. 재산으로 취급돼서 매매, 상속, 증여가 가능했다 정도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해져 있었고 요게 이제 조선 초기에는 이런 삼각형이었다면은 조선 후기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 부분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양반입니다. 처음에 양반은 아주 요 정도에 해당하는 소수였거든요. 요 정도에 해당하는 소수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아지게 됐느냐. 이거는 이제 양반층이 증가하면서 조선 사회를 지탱해줬던 신분 제도가 변화한다는 거죠. 신분 변동이 굉장히 활발했다는 건데 그걸 좀 살펴볼게요. 양반 자체도 몰락한 양반, 잔반, 그리고 겨우 그냥 양반 이름만 유지하는 향반, 이렇게 이제 물론 이제 권력을 잡은 양반들도 있지만요. 자, 그래서 상민들도 어떻게 신분을 상승했느냐? 공명첩, 부유한 상민들이 공명첩을 사가지고 여기 이제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여기에 자기 이름을 써놓으면 양반이 되는 겁니다. 돈이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돈 주고 사요. 공식적으로 나라에다가 양반이 증가되겠죠. 그리고 양반이 많아지니까 신분이 요동치게 되겠죠. 그리고 족보를 구매하거나 또는 이 족보를 위조해 가지고 양반 신분을 획득하면서 양반수가 급증하고 상민수가 줄어드니까 이제 역삼각형처럼 조선 후기에 신분 사회가 변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상민뿐만 아니라 중인도 서얼들도 상소 운동을 벌였고 실제로 유득공, 이동우, 박제가 같은 서얼이 규장각 검서관에 등용되기도 했습니다. 기술직이었던 중인들도 물론 이제 요청된 게 다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역관의 경우에 통역관이다 보니까 새로운 문물을 먼저 만나고 새로운 사회를 추구했고요. 통상 개월원자로 성장하기도 했죠. 자, 노비들의 신분 상승도 이어졌는데 공을 세우거나 납속 등을 통해 신분을 상승하고 신분적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도망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네요. 그리고 노비 종모법. 고려시대 때는 한 명이 노비면 부모님 중에 한 분이 노비면 자녀는 무조건 노비였는데 영조 때는 노비 종모법을 시행해서 노비의 신분 상승 기회를 줬고 순조 때는 공노비 6만 6천 명을 아예 해방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명무실을 한 거예요. 노비들이 실제로. 그리고 마침내 노비제도는 1894년에 법적으로 폐지가 됩니다. 물론 이게 이제 차별 인식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1927년에 진주에 형평사가 만들어져서 백정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천민이죠.
그 신분 차별을 없애달라는 형평운동을 일으키기도 해요. 그런 이제 맥락 속에서 점점 이제 양반들이 많아지고, 요즘에는 뭐 양반 아닌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 조선시대 때 가족제도는요, 16세기 이전과 17세기 이후로 좀 구분될 수 있는데, 16세기 이전만 하더라도 고려시대 때 어떤 그 여성의 지위도 높고 했던 게 유지되는데, 17세기 이후에는 부계 중심의 가족제도가 확립이 됐고, 재산 상속과 재산은 장자, 첫째 아들이죠,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시집살이라고 할 수 있는 친형제도가 정착이 됐고요. 아들이 없는 경우에 양자를 드리는 것이 일반화됐죠. 요즘에 많이 없어졌지만 지금도 이런 부분들을 좀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은 양자로 이렇게 호적상으로는 올려놓기도 하기도 해요. 여성의 지위도 당연히 고려시대 때하고는 다르게 좀 많이 낮아졌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향촌 질서의 변화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죠? 그리고 상품 화폐 경제 발달,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전세, 공납, 이게 기본적으로 조선시대 때 세금 체계였는데, 이걸 이제 좀 바꿔요. 우선은 이제 인조 때 영정법은 영원히 고정시킨 거예요. 세금을. 왜? 세종 때 풍년이냐 흉년이냐에 따라서 전분 6등법과 연분 9등법으로 나눠놨는데, 사람들이 다 세금을 적게 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1결당 4두에서 6두씩 영원히 고정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풍년이나 흉년에 관계없이 그것이 토지 1결당 4두 6두만 영원히 고정해서 정했다라고 해서 영정법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대동법인데, 역에 대한 이건 폐단 때문에 나타난 겁니다. 어떤 폐단이냐면은 역을 안 가기 위해서 방납, 그러니까 그 어, 역이 아니죠. 특산물을 내는 공납이라는 게 있는데, 이 특산물을 내려고 하는데 관리가 통과를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걸 방납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농민 부담이 증가하죠. 왜냐하면 우리 집에 사과 100상자를 내야 되는데 통과를 안 시켜주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보면 다른 지역 사과가 좋다는 거예요. 그럼 그쪽 사과 100상자 값을 내가 내야 되는 거고, 또 알아봐 주는 값, 거기에서 또 보내는 값, 추가 비용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농민 부담이 증가하죠. 그리고 국가 재정이 약화됩니다. 왜냐하면 또 못 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집집마다 내는 것을 토지 결수에 따라서 기준을 변경하면서 이제 현물이 아니라 토지 1결당 12두로 받겠다. 이게 쌀은 돈이니까 돈으로 내라, 쌀로 내라. 그리고 삼배 무명 동전을 같이 거두게 되죠. 경기도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시행됐다가 숙종 때 전국적으로 시행이 됩니다. 한 100년 정도 걸려요. 그것은 이제 지주들의 반발 때문이고요. 기존에 집집마다 내는 거를 토지에 부과하다 보니까, 토지가 없으면 안 내도 됐는데 토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대동법에 저는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실시되는데 한 100년이 소요됐다고 하죠. 자, 이 과정에서 이제 걷어들인 쌀을 공인이라고 하는 그 어용 상인에게 주게 되고, 이 상인이 관습품을 조달하는 겁니다. 전국을 다니면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독점적 도매 상인으로, 도고라고 하는 독점적 도매 상인으로 성장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여하튼 전국을 다니면서 어떤 수공업이나 상품화폐 경제 발달에도 기여하게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균역법인데요. 균역법은 이제 군역을 하는 대신에 포를 내고 군대를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군대 가서 훈련만 시키는 줄 알았는데 일을 시킨단 말이죠. 요역을 시켜요. 그래서 기피정 현상이 나타나니까, 그러려면 포를 내고 가지 마라. 근데 그 포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음, 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두 필씩 납부하게 되던 것을 영조 때 한 필로 줄여줍니다. 50%로 줄여줬잖아요. 실제 감소가 됐지만 이것을 줄인 만큼 또 세금을 채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작이라는 것을 부과합니다. 1결당 2두씩.
그리고 어장세, 염세, 선박세 등의 잡세로 국가 재정에다 보충을 해요. 그러면서 일부 부유한 상인에게 선무 군관포를 징수하죠. 자, 이렇게 균역법을 통해서 두 피로 한 피로 줄여준 건 좋았지만 결작을 징수한다든지 또는 어염선세, 선박세 이런 것들 또 선무 군관포 등을 내게 되면서 이런 부족분들을 채우려고 하는 과정에서 농민 부담이 또 올라가기도 했다. 자, 이런 조선 후기에 어떤 그 세제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적 변화도 있었는데 쭉 제가 한번 적어봤어요. 일단 모내기법, 이양법이 전국적으로 확산됐고요. 민영 수공업이 발달했고요. 공인과 사상의 독점적 도매상인인 도고로 성장했고요. 일부 농민은 광작으로 분홍이 됐고 또 못 따라가는 농민은 몰락을 해서 도시로 가게 되면서 상공업에 종사하거나 임노동자가 됐고요.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됐고 이게 이제 조선 후기 경제 변화의 특징이거든요. 여기 밑줄을 쳐볼게요. 논농사, 모내기법 전국 확대, 벼보리, 이모작, 광작 농업이 발달했고요. 그리고 상품 작물이 배제되면서 재배되면서 인삼, 면화, 담배, 채소 등의 상품 작물의 소득이 늘어나게 됐다. 광작 유행, 일부 농민은 분홍증 성장했다고 했죠. 그런데 다수의 농민은 경작지를 잃고 몰락 농민이 되고 임노동자가 되거나 영세상인이 됐다. 민영수공업 발달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이제 먼저 값을 지불하고 완제품으로 다시 주는 선대증오업이라는 게 등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광업에서도 민영광산 증가했다. 덕대라는 전문적인 경영인도 등장했다. 그리고 상업에서는 공인, 대동법 실시하면서 그 공인이 등장해서 상업과 수공업 발달에 기여했다라고 했고요. 관습품 조달하는 과정에서 장시를 활성화시키고 수공업 생산을 촉진했죠. 근데 이들이 독점적 도매 상인인 도고로 성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사상인데 사상은 종로, 배옥의 칠패, 송파 등에서 난전 상인이 성장했고 기존 상인과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상인은 정부에다가 세금을 내는 상인들이었는데 그 상인들은 금난 정권을 행사했거든요. 근데 요게 이제 유기전을 제외한 시전 상인들의 금난 정권을 폐지하면서 자유로운 상업 활동을 보장하는 정조 때 체제공의 건의를 받아서 신해통공을 실시해요. 그래서 이런 사상도 등장했다. 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뒷장에서 좀 더 설명하면 자, 사상의 송상이 아주 대표적인데요. 개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삼을 판매했고요. 송방이라고 하는 일종의 프랜차이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조직했고 내상과 만상과 연계해서 외국과 교역했다. 그래서 송상의 거점은 여기지만 전국적으로 왔다 갔다 했다는 거고요. 경강상인은 한강을 근거지로 해서 곡식을 운반하거나 곡물 도매상으로 발전했고요. 선박 생산까지 담당했다. 만상이나 내상은 의주의 만상은 청나라 근처잖아요. 의주가. 그래서 대청무역. 동네의 내상은 일본이 가깝기 때문에 대일무역. 그래서 이런 사상들이 있었다. 그리고 장시는 시장인데 이제 그 교역량이 늘자 일본은 상설시장으로 변했다라는 것들, 그리고 전국적으로 18세기 중엽에 이르러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고 대표적인 이런 장들이 섰고요. 그리고 이제 보부상이 전국의 장시를 유통망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보부상은 보상과 보찜장수하고 등짐장수를 같이 부르는 얘기인데 장날의 차이를 이용해 가지고 전국을 무대로 활동했고요. 생산자하고 소비자를 직접 이어주는 역할을 보부상이 담당했다. 포구상업의 발달을 한번 읽어보시고요. 대외무역도 마찬가지고 또 조선 후기의 특징 중에 하나가 화폐, 상평통보의 전국적 유통이라고 했습니다. 편리하잖아요. 숙종 때 발행된 상평통보가 전국적으로 유통됐다. 왜냐하면 이 화폐가 가치 척도를 알려주는 건데 가치 척도 파악하는 게 쉽잖아요. 전황이 발생했다. 화폐의 유통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전황인데 편하니까 이게 막 쟁겨놓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용했다. 자, 경제적으로는 발전했지만 여전히 이제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여러 가지 불안정한 이제 이 세도 정치 때문에 불안정성이 나타나고 이제 사회 불안이 심화되게 되면서 예언 사상이 대두가 됩니다.
뭐 미륵신앙도 있고 정감록 같은 예언서도 유행을 하고 그런 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처음에는 서학이라는 이름으로 천주교가 우리나라에 소개가 됐죠. 그리고 남인의 실학자들, 뭐 정약용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정약전 그 형도 그렇고 신앙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여기서 뭐 평등사상, 내세신앙, 특히나 조선 17세기 이후에 여성의 인권이 또 낮아졌다고 했잖아요. 근데 화층민과 부녀자들에게는 이런 평등사상이나 사람을 좀 존중해주는 부분들이 굉장히 어필을 했다고 하죠. 하지만 정부의 입장에서는 천주교 신자가 제사를 거부한다, 뭐 죽은 사람들에겐 절하지 않는다, 이런 거잖아요. 지금은 이제 제사를 천주교에서 받아들였지만 이때 당시에는 이 제사 거부 때문에 문제가 좀 일어났었고, 신유박해 때는 많은 천주교 신자가 처형당하기도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황사영이 좀 천주교 박해에 대해서 강대국인 나라들이 와서 좀 도와달라라는 편지를 써서 가다가 적발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동학도 만들어집니다. 동학은 이제 서학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의 유교, 불교, 도교 이런 유불선을 고려해가지고 최재우가 창시를 하게 됐습니다. 최재우가 창시를 했는데 대표적인 사상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게 인내천이라는 사상인데요. 예, 그래서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그래서 인내천 사상은 인간 평등이잖아요. 그래서 보고감리, 외세 침략 비판했고 후천 개벽. 그래서 지금 세상이 운이 다했고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뭐 이런 사회 변혁 운동에 영향을 주는 것들. 그러나 사실은 이제 양반이 하늘이고 천민은 땅이죠, 땅. 그런데 이걸 똑같다고 표현했으니까 혹세무민한다. 라고 해서 최재우를 처형시켜 버립니다. 동학을 탄압하죠. 이대교주 최수영이 봉경대전으로 다시 정리를 좀 하고 용담유사 같은 가사집을 편찬해서 교단을 정비합니다. 자,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이런 세도 정치의 문제점으로 특정 가문이 권력을 독점하고 정치기관 문란해지고 관직 매매 성행하고 삼정이 문란해지니까 거기에다가 서북인들, 특히 평안도 사람에 대한 지역적 차별이 맞물리게 되면서 몰락 양반이었던 홍경래가 주도해서 신흥상공업자, 영세 농민, 광산 노동자 등이 합세해가지고 한때 청천간 이북까지 점령했던 이런 사건이 있어요. 그게 홍경래는 아닙니다. 1811년이었고요. 하지만 정주성에서 패하면서 5개월 만에 광군에게 진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 홍경래는 죽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당시에 그만큼 이제 19세기에 일어난 대규모 농민 봉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임술련에도 1862년에 세도 정치에 대한 모순, 삼정의 문란 때문에 진주에서 시작이 돼서 전국적으로 확대가 됐고요. 정부도 깜짝 놀라서 삼정 이정청을 설치를 했지만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선사 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오늘 쭉 훑어봤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여러분들 이제 에드윌에 나와 있는 문제 한번 살펴보시고 제가 강조했던 부분들, 또 기출문제에서 다루어졌던 부분들 좀 강조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에는 이어서 이제 개화기 때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